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다방입니다. 매주 월요일 퇴근길에 찾아뵙는 오다방. 오늘도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네, 드디어 올해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하는 날이 5월 16일입니다. 네. 516, 517, 518.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카시꽃이 이제 사방에 피어 있는. 네, 아카시아. 네. 아카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카시아는 상록 감목을 얘기하는 거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 오늘 하나 또 배웁니다. 네. 네. 방송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요? 아니, 뭐 지적사항부터 내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 배워야죠. 특별한 분이 오셨죠? 정말 특별한 분. 아니, 지난번에도 지역이 특별한. 그렇죠. 지난번엔 경상북 남도 함흥분. 예, 함경남도 함흥분. 아, 함경남도 함흥분. 네. 그러고 오셨고, 오늘은 경상북도에서 네. 오셨습니다. 상주에서. 상주. 네. 결혼 이후에 가장 상주에 무슨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견훤이 상주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후배째인데요. 예, 아무튼 그 당시 신라를 바꿔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네. 소개해 주시죠, 서적. 김영태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을 왜 모셨냐? 예. 서 작가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공식 직함이 네. 더불어민주당 상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그래서 하셨겠군요.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지금은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위원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청송. 아, 예. 와, 이게 4개 지역구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마하셨다. 그것도 민주당으로. 흔히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셨다. 더민주당으로 출마. 그 전라도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지만 네. 경상도 분들에게는 여전히 전라도 당으로 알려져 있는 네. 그 야당 간판을 내걸고 처음 국회의원 출마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 지난 19대 때는 상주에서 상주 지역구로 출마를 근데 왜 했고, 이렇게 갑자기 하나가 됐다가 4개가 되고 그런 겁니까? 이번에 위원 관계 선거구 인원 네, 문제 네. 조정되면서 네. 상주가 군위 의성 청송 이렇게 합쳐져서 통합 선거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시만이 하나의 선거구였는데 3개 군이 더 붙은 건가요? 지난번에 상주만 선거구였고 군위 의성 청송이 하나의 선거구였고 이렇게 2개의 선거구가 조정 없이 그대로 그냥 하나로 통합이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얘기도 하겠네, 그럼요, 그렇게. 굉장히 낯설죠. 예. 아마 상주 지역 어르신들 중에서는 청송이 경상도인지 강원도인지 구분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뭡니까? 상주에서 청송이요? 직선거리로 100km가 넘습니다. 와! 선거운동 어떻게 하러 다닙니까? 와. 한 번 갔다 오면 하루 다 깨지는 거죠. 기름값 많이 쓰셨겠네요. 기름값은 부차적인 거지만 시간으로 보면 상주에서 한 10군데 정도 돌아다닐 그 시간에 청송 한 번 갔다 오면 시간 다 뺏기는 겁니다. 근데 오창희 국장도 청송은 좀 알지 않습니까? 청송은 좀 많이 가봤습니다. 왜 가봤어요? 청송 교도소 감호소. 아하.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경북 북부교도소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 범죄를 예방한 데나 어떤 데나 그러면서 사회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죠. 아니요, 법적 처분이긴 한데 삼청교육대 후속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형을 선고받고 다 살고 난 다음에도 7년씩 더 살리는 악법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청송에서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게 2005년에 없어졌는데 없애기 전까지 많이 다녔었습니다. 정말 오지였는데요, 청송이. 거기도 지역구에 들어가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TK. 예. 그 지역에서 야당 국회의원 후보를 두 번 출마하셨다. 예. 뭔가 좀 그 자체만으로도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그 표현을 써가지고 크게 결례는 아닙니다만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네, 어찌 보면 바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지만 또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네.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끔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당선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당선과는 거리가 멀지만 야당도 있어야 된다. 야당의 존재를 알리는데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2번씩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한 용기시인데 돈도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 후보가 네. 또는 선거 운동한 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당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후보를 안 내고 저기 어디는 통영인가요? 무투표 당선도 나왔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진짜로 원론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결단을 한 건데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바보 김영태와의 만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자 만나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면 방송 같은데 다 당선자만 만나는데 그렇죠. 우리는 낙선자. 네. 그런데 낙선자 중에서 견적 안 나오는 낙선자. 네. 그런데 더구나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한 그죠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에 출마한 분과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김영태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그러니까 득표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22.3% 정도 득표했습니다. 22.3%.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보증해 주는 돈이 15%입니까? 예, 15% 이상. 예, 이상. 예. 15%.0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선거비 보조는 받았으나 당선하고는 거리가 먼. 네. 네. 후보는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두 분이서 붙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대1. 새누리당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그 김종태 현역 19대 국회의원입니다. 전 기무사령관 출신. 들어본 것 같으네요, 그죠? 김종태 씨. 예, 예. 김진태 씨와 더불어 새누리당에서 온갖 구설수에 많이 올리는. 김태끼는. 네. 저하고 이름도 비슷해서 혹시 뭐 사촌이야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완전히 묻지마 몰표였군요. 예,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왜냐면 의정활동 별로 없고 또 자질 문제가 계속 뭐 그런 적이 있었죠.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시민들을 마치 자기 부하처럼 대하기도 하고 국정감사에서 스캔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죠. 기무사 출신의 이런 분들이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없죠. 예, 참 특이한 경우예요, 사실은. 사실 경상도 지역에서 기무사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부직경이라도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이 뭐 기무사령관이다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천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광역에서요. 서울, 인천, 경기, 뭐 경북, 경남, 대구, 뭐 부산 어디든 간에 한 정당이 싹쓸이한 데가 어디 경북뿐 경북이 유일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예. 전남도 뭐 여당이 나왔고 그렇죠. 전북도 뭐 나눠 먹었고 광주가 어떻게 됐나요? 광주가 싹쓸이입니다. 광주와 경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괜히 또 5월달 되니까 광주는 좀 그러려니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야당이기도 하고 여당 정말 싹쓸이. 저런 거 궁금한데 5.18도 가깝고 그러는데 가령 이제 상주에서 주로 상주에 사시니까 5.18 행사 같은 거 예컨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데서는? 아무리 지역 정서가 그렇지만 그 중에도 소수는 또 나름대로 시민 활동도 있고 야당도 있고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도 가능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천주교 특히 정의구현 천주교 상주 연합에서 5.18 전시 행사랄까 기념 행사를 꾸준히 뭐 1명 2명일지라도 해왔고 몇 년 전부터는 5.18 광주 망월동 방문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지금 시민단체 회원들 광주를 갔습니다. 버스 한 대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한국이 어딜 가든 비록 이제 선거 결과로 보면 어느 특정 정당 여당에 몰표를 줄 수는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있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끼어 있는 시민들은 있다고 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태 선생님이 그 지역 시민운동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좀 뭐하지만 네, 네. 그래도 단체 활동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상주에 지난 4대강 사업 때 4대강 반대운동을 굉장히 진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하던 상주가 바로 거기 예, 통과하지 보가 않습니까? 두 개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지울스님과 같이 했던 강과 습지를 사랑하는 상주 사람들 그 단체가 지금 상주 환경운동연합으로 이제 그 발전을 했고요. 저를 만나신 것도 그래서 만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또 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주시민 의정참여단이라고 의정참여단. 예, 줄여서 상주 의정참여단. 그 시의정참여단이라는 게 시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 시의회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보는 거죠. 감시하고 그런 한 단체입니다. 그런 아마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 네. 물론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살림, 경북 북반살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차막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순수 자생적인 단체는 한 두 개 정도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경태 선생님은 상주 공갈만 문화재단 상임이사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상주시에서 설립한 겁니까? 아닙니다. 어. 그 제가 운영하는 토리식품이라고 네. 그 기업체에서 네. 매출의 1%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해서 아하. 그 기금과 그다음에 이제 이사들 아하. 뭐 몇십만 원씩 네. 분담금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단체입니다. 그게 시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 김영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주에 뜨시는 분들이 예. 만든 재단이군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재단의 모토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작은 단체나 개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는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말 뭡니까 토대를 만드는 지평을 넓히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운동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활동까지 같이 하고 하지만 이 공갈문 문화재단도 일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데 나머지 대다수는 정부 예산 받으려고 만든 재단 아닌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귀에도 들려옵니다. 뭐 제가 대답을 하지 않을 뿐이지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1%를 내신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의 회사입니까? 친환경 농산물 가공 식품회사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예. 그럼 상주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들을 가공해서 그렇게 하고 있군요. 주로 상주 지역 농산물을 많이 그 수매를 하고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인근 지역에서도 좀 수매를 하고 합니다. 원래 상주 분이세요? 고향이 상주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그리고 직장 생활 한 20년 객지 생활 하다가 11년 전에 2005년도에 다시 상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귀농이라고 그러나요? 네. 기향이라고. 기향. 뭐. 근데 보통은 거길 떠나서 서울에 오려고 그러는데 왜 고향 내려가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그 뭐 오늘 얘기하기는 좀 긴 것 같습니다. 이제 농촌 활동을 위해서 지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2005년도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는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동아일보 편집부 기자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집에서 엄마 아버지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열심히 보내가지고 대학 보내고 나서 대학도 서울에서 다니셨고 아닙니다. 그 경북대학교. 대구에서 대처에서 다니신 거잖아요. 네. 하여튼 대학을 그렇게 어렵게 보내서 서울에 와서 신문기자가 됐으면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광화문에 살아야지. 살고 거기서 저 다리 건너가면 여의도도 가까운데 직접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그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뭐 예를 들어본다면 그때 동아일보 기자로 있을 때 제가 굉장히 한멸 비슷하게 느낀 게 강화문 내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 명이 죽으면 아마 4일면 토벌 안 돼도 중간 정도 기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400명이 죽어나간 그 참사가 터졌을 때 방송에서 개그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도 안 하고 신문에서도 물론 하루 정도 일면 나갔다가 다음 화면에 밀리고 이 중앙 언론과 중앙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너무 소외시하고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넣어서 그걸 더 절감했다. 아마 상주에서 교통사고 나서 10명 이상 죽어도 사회면 기사도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강화문에서는 한 명만 죽어도 뭐 특기사 되지만 목숨값이 똑같지 이렇게 않고 지역에 있느냐 서울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데. 중앙 집중적인 사고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안 되겠다. 조금 거창하게 표현을 하자면 중국에서 있었던 하방운동 비슷하게 나도 그만 지역에 내려가서 내 스스로 몸을 좀 불살라야 되겠다. 마침 그때 제 아내가 식품 가공을 전공한 아내가 일산에서 조그맣게 케찹 만드는 친환경 그 식품 회사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대해서 제가 그만 같이 내려가자. 아내를 설득해서 경기도 일산에 있던 가공 공장을 상주로 옮겨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사실 김영태 선생님 오늘 처음 뵀는데 거듭 이런 말씀드려 죄송. 진짜 바보네요. 와, 아니 그게 동아일보 기자가 뭐 유세 언론사죠. 그러니까 별로 내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죠. 있으면 뭐 월급도 잘 나오고 하고, 월급도 많이 좋고 권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기회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쭉 뭐 높은 자리 고위직도 올라갈 수 있고, 정치권과의 뭐 교분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쉬운데 단칼에 끝내셨군요. 그거보다 더 바보 같은 거는 제가 2005년도에 공장을 옮겨갈 때 퇴직금 몽땅 털고 아파트까지 팔아서 보조금 한 푼도 못 받고 순수 자비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가 2번, 3번 증설하면서 그때는 한 30%씩 지원을 좀 받았지만 초기에는 정부 지원도 하나도 받지 않고 자비로만 공장을 지으니까 주변에서 몇몇 아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다. 그러니까요. 뭐 독립운동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여기까지 사실 저 이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네. 제가 자주 뵌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들으면서 이 양반이 혹시 시문의 상록수에 너무 강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순정.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러면 상주로 가는 거를 찬성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가신 거겠죠? 제 아내도 고향이 상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주저했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주로 가야 되겠다. 꼭 상주가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왕이면 익숙한 고향이 안 낫겠나 하니까 마침 고향이 상주 사람이라서 흔쾌히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제분들은요? 상주에서 공립학교지만 작은 학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를 작은 학교 살리게 하는 그 학교 졸업할 나오고 이제 뭐 고등학교는 따로 이제 일반 학교 가고 지금 큰 놈은 군대 가 있고 작은 애는 아니 그 당시 좀 오창이 옮길 때 자제분들은 반응이 어땠냐? 그때 큰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작은 애는 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이고 이래가지고 의사결정이 참 어려웠다. 그냥 좋아했나요 그럼? 네, 좋아했습니다. 잘 몰랐겠지. 아니요. 큰애는 이제 친구들하고 떨어진다는 데에서 울었죠. 울었는데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가자마자 뭐 시골이 너무 좋으니까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뭐 저희들 그렇게 뭐 안타깝거나 그런 거는 뭐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뉴스의 신문 기자가 이렇게 그걸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손쉽게 얘기하니까 그냥 인정 바꾸는 게 너무 손쉬운 것 같은 생각이 나요. 공장 짓는데 그래도 상주 지역 같은 건 진짜 보조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군이나 도에서 그런 것도 다 물론 몰랐다고 그러시지만 그냥 짓고 그 이후에 확장을 하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한 2번 받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희는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한다 이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번 정도 그 전체 투자비의 30% 그 정도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2005년에 가셔서 그 토리식품이라는 식품 회사를 경영하신 거군요. 무슨 뜻입니까? 흑토자 이로울리자 땅은 우리 인간에게 이롭다. 땅을 사랑하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난 무슨 영어인 줄 알았네. 토리 뭐 이래가지고요. 메리 동생 토리 썰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그 경영 활동도 하시면서 시민운동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때가 되면 출마해. 아니요. 출마는 그러니까 19대부터 하셨다면서요. 2012년 선거 대선이 있던 애. 그때 출마를 결심하신 까닭은 어떤 거? 방금 우리 세혜성 작가님께서 때가 되면 출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오해시고요. 2012년도에 저희들 이제 작지만 뭐 자생직이든 나머지 단체들이든
여러 시민단체 쪽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한 20군데 정도서 네. 모였습니다. 상주에서. 예. 네. 우리도 야권에서 후보 한번 내자. 이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잠깐 말씀하지 말았나. 내가 보니까 또 거기서 또 회의에서 아무도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나간다고 그러십니다. 뭐 비슷한데요. 바보. 내사하는 데 대해서 다 동의는 됐습니다. 네. 누가 나갈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7명, 한 6명까지 압축됐습니다. 네네. 네가 나가자. 하도 안 나가려고 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 나가자. 오, 정말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저한테로 확 몰려가. 그만 네가 나가라. 어차피 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참 나가게 된 게 정치문의 계기 같습니다. 그 대의에는 정치를 가위바위보로 하신 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대의는 동의하나 네. 그 대의가 굳이 나여야 되는 건 또 부담스러운 어렵죠. 일이고 예. 또 2012년이 그런 시민단체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게 대선 때문에 더더욱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총선도 있지만 있고 대선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한 해요. 대선을 앞두고 이 지역사회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대의가 똘똘 뭉쳐졌는 거죠. 그때 4대강 사업과 이런 시민운동이 약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 반대운동 이런 것들로 힘들이 좀 결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끌어오를 때.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들이 그런 현재 세 가지 바보 저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죠? 회사 그만둔 거. 아니 우선 이제 그 대구에서 연속 출마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제 바보 같은. 김부겸. 김부겸. 아니 대구 경북에서 하나가 그거고. 그리고 안을 따져 보니까 회사를 버리고 과감하게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결정. 언론인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가위바위보로 출마한 쓰리 바보 현재까지 세 가지 정도 바보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은 바보는 더 많았어요. 회사 운영하는 걸 또 보조금 안 받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재단도 자기 돈 만들어서 그러니까 회사 매출의 1% 얼마를 근데 그때 상주만 지역구였을 때 2012년 그때는 몇 %나 득표하셨어요? 그때는 9.98%. 자기 돈 다 쓰셨다는 얘기네. 6표 모자라서 보전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10%가 넘어야지 나오기 시작하죠. 딱 10.00이 돼야 되는데 9.9인지 9.98. 6표. 그런데 그럼 10%라고 치면 요번에 22.3%니까 그래도 2배 이상 약진하신 거네요. 상주에서는 얼마 나왔습니까? 상주에서는 23.1%. 가장 높게 나온 선거구 신흥동 이쪽에서는 거의 1% 가까이. 신흥동 그 빨갱이들 사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면 좀 다른 주민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 이래 약간 젊은 층들도 많고 좀 이래 엘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약간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지난번 선거보다는 2배 이상. 대선 때는 몇 % 나왔습니까? 대선 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상주가 14% 정도. 문재인 후보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재인 후보보다 8% 앞선. 군의 의선 청송에서는 12% 정도.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보다 거의 10% 가까이 앞선. 아니 그러고 더불어민주당 하여튼 이 민주당으로 보면 9.98, 14, 또 22.3, 23.1 이렇게 늘고 있네요. 늘고 있는 근데 거죠. 그래도 당선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까? 이번에 선거 해보시니까? 사실상 10%라고 하는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0%는 거기에도 소수에 끼어있는 시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만 노력하면 한 7, 8% 정도는 고정표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서 한 3% 정도 더 얻은 거니까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약간 하지만 20%가 넘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일단은 득표수가 2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상주 지역 사람들이 야당이 있다. 후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건데 사실 2012년도에 그때는
저도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 나왔지? 민주당이 해프닝을 지금 전라도당입니다. 전라도당 왜 나왔지? 멀뚱멀뚱. 왜 나왔을까? 그냥 굉장히 이상한 눈치로 냉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10%밖에 안 나온 건데 제 친구들 몇 명 찍고 가족들 찍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아는 사람들 찍고 이래서 10% 나온 건데 이번에 20%가 넘었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야당 후보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가 표는 주지 않았지만 있다. 이 사람도 가장 많이 듣는 게 당만 바뀌면 찍어줄 건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뭔가 하면은 당은 아니지만 일단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당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만 바꾸면 찍어주겠는데 이 소리는 곧 더 발전하면 이제는 당도 찍어줄 수 있다.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솔직한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거기서 그 지역구분들이 더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녹색당하고 이런 거 잘 구분하십니까? 못합니다. 거의 그 시민단체 활동이랄까 젊은 사람들 활동, 정치적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구분하지. 나머지 대부분들은 시민단체도 야당, 민주당도 야당, 저도 야당, 그리고 야당은 지금도 그럴 겁니다. 전라도당. 지금 우리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입니까? 3명입니까? 그래도 전라도당입니다. 그냥 새누리당 빼고는 다 저쪽 편이군요. 그리고 뭐 쉽게 말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종북. 쟤들은 종북. 그냥 뭐 그렇게 간단하군요. 간단하게 규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무섭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처음에 2012년도에 출마를 했을 때 주변 분들로부터 만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 큰일 난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쩌자고. 찍히면 어쩔래. 죽을래. 이렇게 만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솔직하게. 아니, 내가 떳떳한데, 내가 사기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똑똑한데 사업하고 정치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 저 야당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업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거지들이야. 안 그렇다. 우리 지역에서도 야당을 활동을 해도 건전한 사회활동,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죠. 그게 4년 동안 많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야당도 뭐 괜찮구나. 크게 뭐 저기 국정은 안 불려가는구나.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됐고 조금 서운한 거는 있죠. 또 일부 사람 색깔로 씌우는 사람들은 또 저거 공무원 압박해서 또 보조금 받으려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는 참 난감하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런 건 일부고. 보조금을 일부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북한 바로 알기 뭐 이러면서 저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콘크리트인가요? 경북 특히. 대구는 이번에 좀 바뀌었고요. 정말 콘크리트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그냥 박정희 박근혜입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가져온 인식들이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화된 모습, 변화에 대해서 전파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문을 봅니까? 종편도 안 봅니다, 사실은. 내가 여러 봅니까? 시내 사람도 종편 보지만 어떻게 해서 뭐 선거운동 마찬가지인데 전달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없어요. 그 유일한 매체는 이장, 지도자, 뭐 분야,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는 지역 토 세력 행정에서 새누리당이 쉽게 말하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돈을 줘서 구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그 보조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행정력이 모든 것이 간변단체 위주로 다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 뭐 한꺼번에 다 장악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같은 얘기를 우리 그 공금 지역에서 제가 공금면입니다. 공금 지역에서 비슷한 소리를 한 1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이라는 제조공장과 좀 공해기업이 온다고 했을 때 이거를 또 막아내기 위해서 그 면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영수 좀 중심이 되셨겠네?
뭐 제가 중심이라기보다는 또 아니, 단체로 그런 거 하셨기 때문에 동료들이나 네. 뭐 이제 많은 제가 후배들이나. 역할은 많이 했죠. 네. 다른 그러니까. 위원장들 네. 또 원로분들 부분들 계시니까 역할은 많이 했습니다만 네. 거기서 이제 그와 관계없는 이런 야당의 이 문제를 어른분한테 얘기하니까 너 그 얘기를 왜 진작에 안 했노 이럽니다. 뭐? 그래서 10번도 넘게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이거 10번도 더 했습니다. 단지 형님이 안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이런 그 한국타일 이 이슈 때문에 네. 마음을 열어놓고 네. 귀를 여니까 제 얘기가 들린 겁니다. 대단하네.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군이나 시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독자가 있습니까? 독자 있습니다. 아까 말 소수는 있습니다. 네. 옥창현 선생님 거기가 가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요? 예. 저는 뭐 제처는 북한에서 왔고 저는 전라도에서 왔다고 그러겠죠. 근데 사모님도 상주분이고 예. 우리 김명태 선생님도 혹시 그럼 상주분이고. 처갓집이 전라도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제가 시민단체 활동할 네. 때 우리 고향 저희 10대서부터 네. 그 고향에 살고 계시는데 집성철입니다. 그러니까 10대가 내리 상주 사셨다고? 예. 아버지, 할아버지, 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예, 예. 중시조가 10대죠. 오신 게 어. 10대예요. 예. 그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디 김씨세요? 경주입니다. 본가는 어이구. 경주. 뭐 확실하네요. 네. 근데 어른들이 시민단체도 야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야당이야. 저는 시민단체 자기 지역 얘기, 현안 얘기 하는데 왜 야당이지? 뭐 그냥 반대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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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4대강 이런 거 그 좋은 일을 반대하니까. 맞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상주 사람이 네.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일이 없다, 이유가 없다. 어. 이렇게 단지 이렇게 이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상주 사람이고 봐서 알고 아니까. 계시니까 형님도 살아 계시고 네. 그 당시 아버지도 살아 계시고 자도 중학교까지 여기서 나왔고 그런데 왜 전라도 땅 할까? 맞다!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게 저는 마누라가 전라도 사람일 거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마누라 전라도 사람은 소문 쫙 났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군요. 네, 그러니까. 났습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마누라 네. 전라도 사람이냐고. 아. 아니요. 상주시 원래 출신은 하북이고 상주 하북이고 네. 환안면 네. 그리고 상주 시내입니다. 지금 장모님 시내 살아 계시는데요. 네. 그래? 전라도라던데?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사태겠네요. 야. 아니 그러니까 나 지금 궁금한 게 그게 그 편리함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좀 아셨으면 좋을 텐데 네. 그분들이. 근데 그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폭력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네.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진짜 유대인 같으신 분이시네. 그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면 상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반응을 하려면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을 네. 설득하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는 시민단체의 실패 요인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설득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설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상록수래니까. 그러니까 상록수에 나오는 그 최영신처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속으로 파고든다. 나르드니 킥. 나르드니 킥. 예. 저 그걸 진짜 절감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쉽진 않지만 그렇게 그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한. 뭐라고 제가 이런 말할 때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별로 할 말이 없네. 저도요. 근데 그냥 뭐 거듭 나오는 얘기는 바보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보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마 이제 누가 이렇게 뭐 검찰이나 혹은 지역 경찰이나 이렇게 세무사를 조사하려고 해도 5분만 말해보면 조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니까요. 돈 문제 없을 것 같다. 아니 맞아요. 김영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실 척박하게 하는데도 설득하려거나 가르치려거나 답답하니까 그래서 지역하고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그냥 우리 마누라 보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쉽지 않으실 텐데 그 광화문에서 기자하던 분이 상주 가서 그거 받아들이려면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선생님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반응이 어떠신가요? 지금 봐서 아마 대부분이 그냥 망각했을 겁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당군 일의 최대의 발전 기회라고 떠들던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상주가 발전했느냐 따져들면 애매합니다. 안 듣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 그 제가 녹음해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얘기하면 그냥 외면하고 또 발전해야 된다. 대기업 유치해야 된다. 그냥 이런 얘기만 하지 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봐라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하면 지금 또 잘난 척하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봐라 잘못됐지 않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봐라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경상북도 지금 지역구이신 상주도 그렇지만 군위, 의성, 청송 이런 데가 예. 사실은 대체로 낙후 지역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주도 뭐 그렇게 발전한 데는 아니죠. 상주도 죄송합니다만 꽃감 말고는 제가 그렇죠.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전원이 고향이라니까. 아니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1200년 전. 저는요 지역민들이 아무리 그 토호들이 이렇게 조직해 가더라도 예. 알잖아요. 다른 지역 대처. 사실 대구만 하더라도 지금 뭐 정말 분지 같아요. 대구가. 지역이 분지여서가 아니라 뭐 경기도 안 움직이고. 제가 이번에 방송 토론과 유세할 때 네. 가장 많이 했던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도 인근 구민은 뭐 공업도시 다 유명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 김천 혁신도시에. 그다음에 안동과 예천은 도청이 또 와가지고 도청 신도시에. 문경만 해도 군인 관광 체육도시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하필이면 상주 군이 의성 청송으로 쏙 빠졌다.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놓고 된 4개만 먹겠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가까이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진짜 맞는 말이다. 우리 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80%는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 마누라가 전라도 아이가. 아니 재밌는 게 교도소가요. 네. 전국 우리나라에 어디서나 기피 혐오 시설이에요. 예. 그렇죠. 교도소 새로 못 줘요. 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검찰청 법원하고 같이 들어와라. 그렇죠. 그러면 봐줄게. 네. 왜냐면 변호사 사무실도 따라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교도소를 환영하는 유일한 지역이 지금 청송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건 지역 발전이 굉장히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건물 세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낙후됐는데도 그거를 자각하는 상황까지는 아직 못 왔군요. 예. 의성은 좋은 내력이 깊은 곳인데 사실은요. 의성도 마늘 하나밖에 기억 안 나요. 옛날에는 이게 조선시대나 의병투쟁하거나 그럴 때 의병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의성 김씨들이 또 열심히 참교하셨고 심산 김청성도 의성 김씨시고 사실은 뭐 그 옛날 생각하면 많죠. 훌륭하신 분들이. 근데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농본 체제가 해체되고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낙후된 그런 곳이고 또 그런 곳 속에서 지역운동을 열심히 해오시는 사실 뭐 무슨 서울 가서 출세하려고 했었으면 내려갈 필요도 없는 그렇죠. 분인데 네. 다시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온 한 청년 김영태에 대해서 마누라가 상주 마누라인데 제 마누라 전라도 아이가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견뎌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자주 뵙는 분은 아닌데 늘 멀리서 뉴스를 보거나 그럴 때 그걸 대단해 보였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아이고 송구합니다. 저런 분이 있구나. 그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 당선도 당선이지만 저런 분을 만남으로써 그 지역민들이 나하고 똑같이 먹고 성장한 사람들 생각이 나하고 다를 수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사회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도 크게 느꼈습니다. 뭐 그런데도 어차피 당선 안 될 건데도 왜 자꾸 출마하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왜 안 물으세요? 네, 궁금합니다. 예. 사실상 지역에서 살아보니까 이 국회의원 당선보다도 지방 권력, 지방의회, 시의원, 구의원 한두 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방의원, 시의원 출마 안 하고 왜 국회의원 출마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국회의원은
자질 안 돼서 안 찍어주지만 시의회는 찍어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면 시의회는 안 찍어주고 국회의원은 안 찍어주고. 자유한국당인데.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상주 시의원 나서서 노력했으면 당선되더라도 그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떨어지더라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좀 끼치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20% 이상 득표를 하면서 네 군데 시도군.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피부로 느낀 거죠, 그분들이. 예. 이 토양이 변화가 조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 이번 그 어떤 토양 변화를 계기로 삼아서 상주와 군위 의성 청송에서 시군 의원이 최소한 한두 명씩 상주에서도 한두 명. 한 지역에 3명씩만 출마시켜도 예. 3, 4, 12, 12명이 출마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군위 의성은 좀 적으니까 네. 그거는 적을 거고 상주는 한 뭐 3명 정도 출마시키는 거 네, 출마를 시킬 네.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명씩 당선만 시키면 진짜 저는 이번 두 번의 출마가 헛되지 않았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견적 안 나온 데 가가지고 들이밀고. 바보 종합편이야. 바보 종합편. 자, 질문이요. 지금 그 상주시 의회에 기초의원 중에 야당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군요,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무소속은 있습니다. 그분은 친여 무소속입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쪽에 하던 사람들. 옛날에 하던 사람. 공천 안 주고 뭐. 네, 공천에 밀리거나 뭐. 네. 예컨대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인들은 환경운동이라고 자연보호 바르게 살기 이런 거 그 환경운동에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있어요 그런 거. 제가 물감 놓칠 뻔했어요. 지금. 지난번에 4대강 찬성하는 사람 환경단체입니다. 자기들. 그것도 환경단체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은. 그러죠. 낙동강 뭐 지킴이입니다. 낙동강 지킴이. 인권도 많잖아요. 이상한 분들.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군위. 예. 의성, 청송은 어떻습니까? 의성에 그 임미애 의원이라고 선출지 군의원이 있었는데 이화여대 저기 총학생회장 하시다가 지금 그 남편이 그 맞아요. 이번에 비례됐죠. 국회의원 당선 그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도의원 출마 쪽으로 하느라고 탈당하고 출마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단일화에 실패를 해서 그래서 한 명도 없어졌고 군의도 없고 청송에 민주당 야당 그 군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경선 단계에서 다시 새누리당 입당을 했고. 아이고 저런. 이런.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새누리당 가버렸군요. 그래서 지금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개 기초 단체의 의원이 한 명도 없고 그러면 뭐 시장이나 군수도 당연히 새누리당이고요. 새누리당 이거는 무슨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소속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 10년. 도의원은 어떻습니까? 광역의원도 도의원은 전멸입니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의원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이건 좀 중요한데요. 도의원은 지방선거 때 주목도가 굉장히 가장 떨어집니다. 지역민들이 시장과 시의원은 관심이 있는데 도의원, 교육위원은 이제 교육감 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도의원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진짜 번호 시의원과 시장은 무소속도 가능하지만 도의원은 무조건 공천받아야 됩니다. 새누리당. 그럼 정말 척박한 곳이군요. 그 도의원은 중앙정부 권력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도의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례대표. 비례로 나와 있습니까? 경북도에요? 네, 2명 있습니다. 무섭네요. 그 텃밭 거기에 종자를 뿌리신. 그래서 적어도 그 4군데 청송. 그러니까 막 전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소대장님이 나를 밟고 가라 막 이런. 그런 거죠. 그런 거 지금 그런 거네요. 군위, 의성, 청송, 상주가 어떤 지역인지 또 하나 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현재까지 딱 느낀 건 이거예요. 바보 종합 선물 세트인데, 근데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모든 활동을 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건 조금 과찬의 말씀이고요. 또 이래 바보들이 띄워주면 또 계속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 지역의 특성을 군위의성 상주 군위의성 청송 그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군위가 전국 1위 87%. 아이고 얼마요? 87%.
의성 전국 3위 86%. 그 다음에 상주가 C단에서 전국 1위 84.5%. 이런 세 개 지역과 청송은 조금 83%가 가깝습니다. 뭐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철옹성이라고. 철옹성을 바보가 돌파하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꼭 돌파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돌파하기 위한 씨를 뿌리는. 토양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거 자산으로 해서 2배씩 늘어났으니까 다음에 2배면 당선권이다. 4년 동안 열심히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뛰겠다. 시의원들을 또 아니지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 구체적인 지역 정치를 한번 살려보겠다. 보통 분이 아니시네. 아주 그 평이한 질문인데 예. 농촌 지역으로 가신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사업은 하시지만 그것도 예. 농업 사업 아닙니까? 예. 왜 농촌 문제에 관심을? 농사는 아니지만 농업인 거죠. 그렇죠. 이제 지역 문제, 저는 이제 농업보다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고민을 했는데 지역 문제에 이제 전착을 하다 보니까 핵심은 농업이었습니다. 지역 문제. 결국은 이번 제가 뉴스 때도 가장 강조한 부분이 상주 지역 경제가 죽었다 이거예요. 농업을 기반하는 이 지역이 죽었는 거는 농민들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이다. 농업을 살려야 된다. 농민들이 주머니를 풀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시장 경제 살아나고 지역 상가 활기를 띠게 되고 중소기업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업을 기반하는 지역에서 농업을 다 죽여놓으니까 장사가 될 리가 없죠. 장사가 안 되니까 중소기업도 안 되죠. 장사도 안 되고 중소기업 안 되니까 대기업 아무리 오락해도 옵니까? 아무리 뭐 지원해준다고 해도 그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핵심은 농업이구나 하는 문제까지 제가 농업은 잘은 모릅니다만 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뭘 만듭니까? 농식품. 하나 가까워 보시죠. 우리 설명 좀 해주시게. 제가 버스 타고 오느라고 짐이 무거워서 무거워서. 못 가지 않는데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방송에 소개해드리게. 제가 뭘 만드세요? 일단 그 호박죽, 팥죽 지역에 있는 호박 어른들 한 거 호박죽, 팥죽 이게 전통식품이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케찹. 그다음에 옥수수 해가지고 옥수수 그 캔 있죠. 캔을 병에 담아서 병조림. 그게 뭐예요? 옥수수 캔 스위트콘. 네. 깡통이죠. 네, 깡통 있는 거. 그 전부 수입산인데. 옥수수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옥수수를 병에 담아서 캔처럼 만드는 건데,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전국에, 한 군데 모방하고 있습니다만, 토리식품 유일했습니다. 대기업도 안 만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밀. 지금 서울서 그럼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친환경, 매장에. 친환경 매장에. 주로 이제 생협과 한살림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환경 매장에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무슨 롯데마트니 이런 데는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우리밀. 우리밀로 부침가루, 튀김가루, 핫케이크가루 등 식빵 믹서 이런 거 우리밀 제품도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듣고 나니까 농식품, 농산물 가공식품 회사긴 한데 돈을 아주 많이 버실 것 같은. 내가 보면 조합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회사라기보다는 회사도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회사도 그냥 조합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 생협이라든지 이런 데 한살림 이런 데 생산자들이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을 높게 할 수가 없죠. 원재료가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국내산 농산물 이거 관리가 무지 힘듭니다. 거기에 원가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마진 저희들 5%, 6% 마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은 못 많이 벌지 못한. 안 밀고 주시니까. 지금 월급은 저희들 직원들 월급은 거의 한 번도 연차 안 되고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할수록 우리가 방송하면 제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오창희 국장인데 두 사람이 지금 계속 할 말을 잃어가고 있는 어떤 바보 하나를 만나가지고.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25명입니다. 상주 지역에서 가장 고용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요. 뭐 그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큰 기업체들도 있는데 있겠죠, 세계는 이제. 농산물 가공업체로서는 아마 거의 뭐 그러니까요. 상위 클래스.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친환경만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건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네. 비용이 높고 네. 그리고 뭐 그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또 살아가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하니까 마진이 안 남고 방송 그만합시다. 어? 방송 그만. 그러니까요. 네. 그냥 방송을 여러분 신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괜히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괜히 야만적이고 그리고 뭔가 파괴적인 것 같고 김영태는 착한 사람 같고 전 거꾸로 보이는데요. 그래? 좀 이상하고 바보 같은 분을 왜 못 쳐가지고 시골에서 아. 와. 그러면은 보통 일과를 보면 이제 선거 때는 뭐 100% 선거 운동만 해야죠. 뭐 시간도 모자라니까. 예.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좀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된 시기이실 거 아니에요. 예. 선거 때하고는 달리. 그러면은 회사 경영하고 예. 또 뭐 정치 운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정치 그렇죠. 활동 하고 시민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고 배분을 어느 정도 하세요? 그 일이 마침 제 아내가 이제 회사의 많은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일들은 회사에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으면서 뭐 이게 작은 농식품 회사 이런 거 해보면 얼마 전에 제가 그 가스 안전 관리원 자격증 땄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와요. 예. 직원들한테 다 시킬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아. 그냥 사장이 해야 됩니다. 아. 제가 4박 5일 동안 천안 가서 연수받아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제가 땄습니다. 아. 직원들한테 시키다가 보면 뭐 잘 하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기껏 교육시켜놓으면 또 그만두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사장이 직접 어느가 직접 챙겨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회사 업무가 가장 바쁘고 나머지 이제 그 외의 시간들에 시민단체 활동 사실 정당 활동은 많이 못합니다. 시민단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늘 바쁘죠. 원래 정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 정상 유럽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뿌리박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되면 유권자들한테 욕은 가장 많이 먹습니다. 평소에 왜 찾아오지도 않고 경로당 이런 데 안 돌아다니고. 네. 참 거기에 아이러니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정작.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직업이 없어야 됩니다. 직업이 없고 막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표도 나오거든요. 우리처럼 본업을 가지고 뭐 자기 활동하는 사람들은 스킨십이 적기 때문에 표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정치적인 모순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 상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 구조의 그 모순 같습니다. 직업 없이 동네 돌아다니면 건달 아닙니까? 정치인이 건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유리하죠. 유리하죠. 아니 무슨 초등학교 운동회라도 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정치자들을 위해서 질문 하나 드려보면요. 가끔 광화문을 지나갈 때 그냥 서울 살걸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진짜 재미라기보다는 시골 내려간 지 한 11년째인데 그동안 굉장히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뭐 진짜 뭐 한계랄까 이런 걸 느낄 그 시점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괜히 내려왔다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하다가 진짜 벽에 부딪히고 내가 좌절을 겪을 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안 들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가서 좋은 거는 뭐가 있으셨어요? 할 일이 많다는 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가 또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진짜 할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뭐 신무사 있을 때는 신무 업무 끝나고 나면 술 먹으면서 상사 욕하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저 세상 걱정 잠깐 해주고. 근데 가니까 진짜 할 일도 많고 또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나서다 보니까 좀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다 이런 뜻으로 지역에 가시는 분들이 요새 조금씩 있는데 가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뭐 갑자기 송전탑이 지나가질 않나 그러면서 이제 그 할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지역에서 챙길 것도 많고 할 일이 많은 게 좋은 거군요. 또 좋은 게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삶의 의미를 계속 깨달을 수 있고 되새김할 수 있고 예.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뭐 이런 보람인 것 같고요. 그게 다겠죠. 네. 뭐 다른 거 뭐 지금 다른 거는 뭐 생각할 아직 뭐 아니, 이해도 없는 것 이를테면 같고. 사람들 관계가 서울하고 좀 다른가요? 뭐 상주는 다르겠죠. 다르겠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동료나 취재원들 이렇게 만나셨을 때랑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10년 살아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터득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제가 뭐 저도 사람이니까 많은 걸 느끼면서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로 휴양을 왔습니다. 휴양을 네. 답답하니까 바로 적응이 안 됐겠죠. 네, 동아일보 그 후배들, 동료들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여기 와서 얘기 좀 설을 좀 풀어놓고 가야 좀 이래 속이 후련해지고 그래서 내려가서 또 사람들 만나고 이래 했는데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 거기에 적응한다고 해서 내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이제 좀 그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다방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저 오창익도 그렇고 우리 서혜성 작가도 내내 할 말이 없는 한 시간 내내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벌써 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아이고 척박하다는 게 뭐 여러 사람들이 척박하다 그러는데요. 각자 주어져 있는 조건을 다 척박하게 느낄 겁니다. 아마 뭐 세대별로도 다 그렇고 젊은이들 힘드니까 또 척박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정말 척박한 곳에서 오셨잖아요. 예. 저도 인권운동 꽤 오래 했는데 제가 청송은 교도소 때문에 가봤지만 상주, 군위, 의성 통째로 한 번도 그 군이나 시계를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뭐 무슨 버스 타다가 지나갔으면 모르지만 청송 가다가 뭐 혹시 지나갔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 인생하고 완전히 딴 동네에 있었던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 아닙니까? 서혜성 작가님도 그 동네하고는 별로 인연 없지만 이제 가본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하러 가시고 무슨 답사 이런 그런 거죠. 거죠. 예, 그거 말고는 일이거나 뭐 인적 교류거나 이런 건 강연 뭐 같은 거 그거. 있지만 뭐 어떤 특별한 사사로운 인간관계로 예. 가본 적은 거의 없었죠. 근데 그냥 궁금해서 상주 얘기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상주에 가면 공갈못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식 명칭이 공갈못입니까? 공건못입니까? 그 제가 태어난 고향이 공급면입니다. 예, 바로 그 공갈못.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그 옛 문헌에 보면 공금지로 표현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자로 쓰다 보니까 공금지가 예. 있겠죠. 예, 문헌에 공금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고 네. 지역민들은 공갈못으로 불러왔고 네. 예, 그리고 뭐 민요가 있고 그 유명한 상주 함창. 예, 거기에도 공갈못으로 나오고 함창은 뭡니까? 그 옛날에 함창 현 예. 그 공급면이 함창현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상주 함창 공갈모. 예. 이게 이제 공갈못이 정확하게는 함창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공급면으로 네, 함창읍과 네, 공급면으로 네, 분리가 됐는데 옛날 그 당시 그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는 함창현 소속이었는 거죠. 그래서 함창 지금 공갈모.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꼭 외국어 듣는 느낌인데요. 그게 무슨 민요입니까? 아주 유명한 민요 이름이 뭡니까? 공갈못 연받다는 노래라고 부르는데 그 유래가 보면 상주 함창 공갈못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함창현 이던 시절은 최소한 고려시대 이전이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함창현과 상주목이 따로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면 함창 공갈못이지 상주 함창 공갈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해져 오는 말로 의하면 삼한시대 때 축조됐다고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저수지입니까? 예, 저수지인데 그 공갈못 연받다는 노래를 상주 모신기 노래라고 편곡을 해서 한번 전국에 전파가 됐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모신기는 조선 후기의 중기 이후 아닙니까? 후기죠. 그 중기 이후에 이양법이 생긴 이후죠. 예. 후기 조선 후기 때 들어온 모신기와 고려시대 이전 맞을 게 없죠. 예, 이래 생긴 공갈모 네. 설 같이 이렇게 편곡했다는 건 저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주 노래는 모신기도 유명하죠. 상주 모신기 노래가 아니고 아니. 공갈못 연받다는 노래가 맞습니다. 네.
연빠따가 무슨 뜻입니까? 연밭. 연밭. 그 공갈못이 옛날부터 그 연꽃으로 유명했던 연꽃. 예. 그래가지고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그 시도 쓰고 문장도 쓰고 글도 많고 공갈못을 노래한 거기에 뭐 중국의 전당호에 비견될 정도로 아름답다. 공갈못 연꽃을 못 보고 죽으면 저승 가서도 다시 보고 오라고 돌려보낸다. 이런 전설도 있고, 예. 지금은 이제 많이 테스트했지만. 공갈못 문화재단 이사장,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그 상주까지 함경도 낮은 지역에서 우리가 웅기 굴포리, 그래서 이어지는 문화가 하나는 동해안을 타고 이동하고요. 그 민족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산을 타고 이동합니다. 산을 타고 이동한 문화가 한 정점을 피워올린 것을 상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목이었으면 그래도 큰. 네, 아니, 청주는 원래 큰 도시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경까지 때로 포함하기도 했었고. 예. 그런데 큰 곳이었는데 그 노래 가락을 특별히 이제 날라리 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 날라리 가락이라는 게 악기 날라리요? 아니요. 그 날라리가 무슨 얘기냐면 산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산가락인데 지금은 이 산가락이 거의 소멸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상주, 함창, 공갈못에 하는 그 가락이 바로 산가락을 대표하는 한국의 그런, 그래서 그 가락이 형성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최소한 2000년 전쯤에 형성됐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좀 어이없지 않으세요? 우리 서혜성 작가가 내내 김영태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드디어 민요 이렇게 나오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유구한 곳에 커버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유구한 곳에서 이제 그 새로운 정치 운동, 정치 바람을 벌써 5년, 6년째 일으키고 있는 분하고 만나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쭤본 겁니다. 그 내력과 유서가 깊은. 그러니까 그런 유서가 깊은 곳이 3개 군을 합해서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됐. 4개 시군. 그러니까 자기 하나에다가 3개를 더해서요. 4개 시군이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가 됐다는 건 그만큼 쇠락했다는 거고, 그만큼 정체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구 조정 자체가 진짜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 뭐 헌법 그 판결에서 인구수에 그 구분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뭐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19대 김재현 국회의원이 군위 의성 청송 지역을 이번에 한나라당 경선에 나오셨던 분 떨어지신 뭐 그 사람이 그 이제 선거구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인근 상주를 하든 영천을 하든 의성이 작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위 의성 청송 하나의 선거구를 묶어서 어느 지역하고도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 군위 의성 군위 청송이 못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형적인 선거구가 된 거거든요. 이제 생활권, 문화권 본인 입으로 그렇게 군위 의성 청송을 떼어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하는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제가 개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러다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 선관에서 한번 안을 냈었습니다. 그 상주는 문경하고 합치고 그 영주와 봉화 합치고 그 안동과 저거 예천 합치고 이런 식으로 안을 내면 의성도 이제 그 영천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안을 놨다가 그 선거구 획정위원들 그 새누리당 소속 획정위원들한테 굉장히 뭐 저거 완전 뭐 그 많은 저걸 듣고 그 완전히 그냥 그 무산됐는데 그렇게 새누리당 그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다른 안들을 반발하고 군위 의성 청송을 하나로 묶어서 상주든지 영천이든지 이제 이렇게 떼어놓지 않으려고 했는 이유가 아마 모 씨의 그 역할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김재원 씨는 결국은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고 집에 가셨는데 남의 일 가지고 쌤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선거구가 생활 환경, 문화 환경, 뭐 그다음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 뭐 김재원 씨만 탓할 수는 없는 게 우리 상주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19대 못 막았잖아요. 그 무능한 거 아닙니까? 전 그 사람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번 국회의원 됐거든요. 참네. 전통적으로 상주 그러면 문경과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충주하고 가깝고. 아이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경상북도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고
또 토리식품이라는 친환경 식품 농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시고 사장님은 맞으십니까? 사모님이 사장님? 아니, 그 각자 대표로 각자 둘다 대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중요하게 본 것은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척박한 곳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척박한 곳.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금. 요 말만 하려 예.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던 김영태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여튼 우리 서 작가님 궁금하시죠? 네. 그 유세하는 동안에 유력한 야당 지도자들이 와서 좀 유세에 도움을 주셨습니까?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갑자기 그 궁금했어요. 김종인, 뭐 문재인, 뭐 이런 안 왔어요? 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예 안 오는 데인가요? 아예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아. 제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그 구차하게 어차피 안 올 건데 안 올 거 알고 있습니다. 안 올 거 있는데 뭐 하려고 오라고 안 매달렸습니다. 그냥 제 혼자 했습니다. 또 힘이 뭐랄까요 바보하고 앉아 있다는 느낌을.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그럴수록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안 올 거 분명히 알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도 한 번도 안 왔고. 대선 때도. 네. 그리고 상주 이쪽에 가능성 전혀 없는데 본인들이 볼 때 가능성 제로 아닙니까? 뭐하러 옵니까? 바쁜 시간에. 안 올 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선거 운동 기간 아니라 그 전전날이라도 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척박한 데서 아마 22%나 표를 주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마 사실. 지도부는 저 왜 출마했을까? 아마 그 지역 주민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괜히 출마하면 그래도 기타금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저 안 될 건데 저 출마하지 말지. 어차피 출마 하나 안 하나 대선 때 표 비슷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도 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도 이쪽에 그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오다방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높은 분들 계시면 정말 저야 뭐 서울 사람이라서 지역을 잘 모릅니다. 서울 사람 아니잖아요. 사대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서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 23%나 그 척박한 지역에서 찍어주는 경상북도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대선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정말 뭐 하여튼 워크숍을 상주로 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광주로도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그래도 조금씩 마음의 빗장도 풀리지 않더라도 인식이라도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그 문재인 당 대표 그때 네. 그 이제 경선할 때 제가 그 같이 그 가까이 계시는 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당 대표 되시거든. 한 1박 2일 정도만 더 좋고 아니면 하루 정도 시간 내가지고 경북 지역에 오셔가지고 등산을 같이 하든지 좀 이래 지역 그렇죠. 위원장들과 네, 같이 한번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네. 그래서 그분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실행은 못했습니다. 아이고. 좀 서운하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당대표는 그만뒀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기회 한번 만들 수 있겠냐? 만들 수 있겠느냐. 환영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약간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아이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뜻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 바보 농사꾼을 만났습니다. 서 작가님 오늘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세상 어디 가든지 그 고장이 아름다운 것은 자연 풍광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뭐 사실 풀과 나무만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상주에 가시면 김영태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인간나무 한 그루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 상주가 푸르거든 김영태를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태 선생님도 인사 말씀 해주시죠. 갑자기 뭐 말 잘하시는 분 두 분 계시니까 특별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초제일관 네. 진행자가 해야 될 말을 네, 완전히 뼛속 저 깊은 곳까지 바보 같은 사람 김영태 선생님의 이후 행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보의 행태가
이후에 어떤 결실을 맺는지 또 함께 해주시 바라고요. 저도 이제 매장에 갔을 때 토리식품 제품이 있으면 하나 살 거 2개 사고 이런 식으로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만